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인사하니까 뿌옇게 되네요. 고개를 많이 흔들어가지고. 제가 박사님 채널에 초대? 됐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박사님 연료실 기술 요즘에 하고 계신데 예. 제가 그 부족한 관계로 많이 못 봤는데 그 말씀 듣기로 이 연료실 기술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그 조선실록 이전에 유명한 역사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사님 이 연료실 기술에 좀 들어가기 전에 입문 과정으로 저 같은 사람 입문 과정으로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해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두 사람이 보니까 낯빛 차이가 확 나네요. 그래서 항상 그 선생님 옆에 있으면 위축되는데. 위축은 무슨? 그 연료실 기술이라고 하는 그 역사책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감사드리고 나름대로 뭐 부족하나마 성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제가 그 사실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연료실 기술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과연 무엇에 쓰는 책인가는 잘 모르는 그런 거의 그 초보적인 수준의 그런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국이라는 분이 쓰신 걸로 후기에 실학자이신 거죠. 그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학의 범위가 어딘가 하는 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 역사 분야에서는 이금희 이 사람이 새로운 어떤 경지를 개척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실학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역사학자 이렇게 이야기를 역사학자. 그러면 이분이 이 연료실 기술을 쓰고 나서 그 조선 시대에서 역사학자로 평가를 받았던가요? 이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완본이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왜냐면 이분이 서문에 나는 열린 마음으로 쓰겠다. 그래서 내가 다 완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여기서 덧붙여 쓴다고 해도 나는 그걸 인정하겠다. 이렇게 열린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완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만들어서 전체가 다 아닌 이제 일부를 갖다가 아마 공개한 모양인데 여러 사람 보라고.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름대로 좀 획기적인 역사책이었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고. 근데 당시는 그 출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요즘 같으면은 저서를 쓰면 출판사가 있어서 출판을 하고 그랬을 텐데 이분은 집필을 혼자 집에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여러 경로가 있었을 텐데 이분이 아마 집권당이었으면 이제 옛날에는 출판사가 없었고 국가나 사원 이런 데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야당이면 지금은 그래도 좀 머리를 내밀 수가 있지만 옛날 야당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나 아니면 사찰에 의존해 가지고 책을 편찬할 수는 없는 거고 다 일일이 필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았는데 예전에는 인기가 있으면 아마 필사 전문가가 썼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 저희가 요즘에 보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도 있었고 몇몇 영화에서 그렇게 예전에 이렇게 베껴 쓰는 거? 근데 그게 그 집에서 일단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집안에서 그런 거를 했던 거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권수가 많으니까 앞에 거는 아마 이제 사람들이 좀 와서 이제 보다가 재밌으니까 이거 좀 내가 베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 베끼는 아주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거의 프린터의 수준에 준하는 분들이 베껴 쓰셨다. 선생님은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필경사라는 분이 있어서 학교에 있는 모든 프린트를 그분이 썼어요. 필경을 했어. 써가지고 그걸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줬거든요. 그런 어떤 필경사라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분은 학교에 있는 모든 시험지 또 지시사항 이런 걸 갖다가 필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필사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인기 있는 책은 베껴가지고 그걸 이제 돌라보는
팔았겠죠. 그래도 팔지는 않았을까요? 뭐 아마 이제 그 판다고 하는 개념은 없었을 거고 보면 뭐라도 좀 줬겠죠, 선물로. 네, 네. 그 조선은 이 선물 경제라 선물 받은 게 굉장히 그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그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물 교환을 증여 같은 거를 많이 했는데 보고 나면 뭐 재밌으면 네. 또 이제 독자들이 또 더 이걸 많이 이제 퍼뜨리고 싶으니까 읽은 사람들이 또 자기가 베끼고 수중에 들어왔을 때 베끼고 막 이런 식으로 퍼뜨려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필사본이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다른 그 이 역사책보다도 워낙 인기 있었기 때문에 필사본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상당량이 남아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좀 읽어본 바로는 이 책이 그 실록이 번역되기 전에는 아주 그 제일 유명한 역사책, 그러니까 정사는 아니더라도 제일 유명한 역사책이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9권 42책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 59권 42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책에는 이게 그 책으로 이제 옛날에는 좀 그 권과 책이 왜 이걸 권책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은 그야말로 한 책. 여기 보이는 이제 한 책을 두꺼운 한 책이 이제 있을 거면 거기다 이제 내용이 나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권이에요, 그러면? 그 적당히 그 잘라가지고 내용을 그 나눠야 되니까. 여러 개 이야기를 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잘라진 그 완성된 잘라진 내용이 담겨 있는. 그게 권인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이제 복잡한데요, 설명이. 그러니까 이제 책을 그 묶는 그런 방식하고 좀 관계가 너무 영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몇 권, 우리는 몇 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책이라는 뜻은 이 권 하나의 안에 또 들어가는 건지 책이 더 먼저인지. 그 한 책과 한 권이 될 수가 있는 책도 있고 아니면 한 책 안에 여러 권이 들어갈 수 있는. 권이라는 거는 그럼 이제 그 나눠진 이야기, 인디비주얼한 이야기를 그렇게 봐야겠구나. 이제 그거 뭐 그 복잡한 그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제본을 갖다가 묶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제본을 묶는 방법이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엄청 책이 귀했다고 들었는데 조선 시대에는 그 종이값이 워낙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종이 생산이 이렇게 그 워낙 지금처럼 막 그 화학 제품으로 그 종이를 갖다가 만드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그걸 일일이 다 떠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고되고 힘든 그런 작업이었다. 부유한 집에 그래서 이렇게 책도 많이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쓰는 거 자체도 뭐 보통 일이 아닌데요. 종이가 비싸면. 그 쓰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종이값이 굉장히 비쌌다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거 자체가 제가 어디서 보니까 편지를 쓰고 그 편지 사이사이에 또 다시 자기가 답장을 써서 돌려보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다시 재활용 수준으로 그렇게 종이를 얼마나 아끼려고 했느냐면 아마 그 조선에서 제일 귀한 책이 그 실록일 텐데요. 실록의 그 초조본 맨 처음에 쓴 거 그것조차 이제 국가에서는 아까워가지고 빨아가지고 이제 새롭게 만든 다음에 썼다고 하니까 국가 정도가 실록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그 처음에 어떤 초고, 그야말로 초고본이죠. 여기에 나온 이 종이조차 아까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재활용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종이가 되는가 책도 쓰고자 해서 쓰고 싶어서 쓰는 것도 있는데, 그 종이 살 능력이 되신 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부자다, 그죠? 뭐 집안이 좋고, 이거이 집안은 뭐 워낙 그 나름대로 굉장히 소론에서는 굉장히 뼈대 있는 어떤 집안이었고, 경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몰락을 했지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아주 가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죠. 이분이 이 저서 활동을 그럼 거의 이 책이 거의 전부 다 30년? 40년? 40년? 와, 30년? 그러니까 30년이죠, 30년 정도. 일생일대의 저서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워낙 그러니까 이 책을, 연료실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앞에 이제 저원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책자들이 필요했어요. 야담집, 야사집 이걸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이른바 그 정수가 되는 부분, 네. 중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이게 다 읽고 자기가 예. 뽑아낸 거거든요. 그건 역시 돈이 드는 일 같은데 책이 다 구해야 되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 그 방대한 뭐 몇십 종에 달하는 어떤 그 야담집을 이제 구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하기에는 근데 그 집안 전체가 이제 그 좋으니까 또 네. 아버지가 조선 왕조를 대표하는 어떤 서예가였거든요. 그 이광사라는 아주 유명한 그 서예가 지금도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엄청난 서예가입니다. 그러니까 책들을 아마 많이 모았겠죠. 네. 이게 이제 그 이긍익이 그 역사책을 쓸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그 나름대로 또 그 할아버지 때부터 어떤 소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수만 가지 어떤 책이 있었을 거고 그걸 잘 이제 보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역사서 자기 어떤 책에 맞는 역사서를 편찬했다. 집안에 라이브러리가 있었다고 존재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런 그 요즘같이 네트워크가 활발한 상황도 아닌데 이걸 다 데이터를 구하러 우리야 인터넷으로 하지만 어떻게 이런 걸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발로도 많이 뗐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다 많은 책들을 다 구비하지 못하고 또 다른 좋은 책이 옆에 있다라고 하면 가가지고 베낄 수밖에 거기 복사기가 없으니까 베껴야 되니까. 복사기가 없는 시절이니까. 그걸 다 저희가 보고 나서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일일이 적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 책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들인 공력은 우리들이 아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중국의 그 사마천이 사기를 쓸 적에 또 엄청난 그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비교를 하면 어떠세요? 그 집안은 그 역사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집안 자체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 집안을 뭐 기승하는 그런 것 물론 있지만 과거에는 역사가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집안 아주 그 집안은 그냥 사마시 그다음에 그 역사 편찬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시는 그 사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관이라는 제도가 이제 나중에는 그 사마천 이후에는 바뀌어가지고 국가 제도화가 되는데 이것도 설명이 너무 복잡한데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고 과거에는 관직이 아니라 하나의 가문이 그 역사 편찬을 쭉 맡아왔다. 일을 맡아서 우리 할아버지 때는 어땠고 뭐 아버지 때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물론 자기 때 쓰기도 하겠지만 그거를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그러니까 거대한 역사 그 라이브러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대로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역사책이 쭉 마련돼 있고 사마천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그거를 이제 그 체계에 맞게 정리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위대한 점은 기전체라고 하는 역사 그 체제, 역사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그때 기전체라고 하는 정말 독특한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그 체계화된 역사책을 만들어서 남겼다. 이런 점에서 정말 그 위대한 어떤 업적을 세웠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연료실 교수를 찾아보니까 저자가 이긍익이냐, 그의 아버지냐, 뭐 이것도 왔다 갔다 한다는데 박사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건 뭐 이제 이게 아마 그런 어떤 이제 그 아버지도 이제 나름대로 또 이 서예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학자였기 때문에 뭐 시도 써야 되고 그런 아마 좋은 구절은 좀 적어놨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복사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책에다가 빨간 줄 쳐가지고 이거 중요한 부분 이거 부분 나중에 이제 이걸 뭐 인터넷에다가 저장해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게 아니고 그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필경 필사 해가지고 쭉 모아놨겠죠. 그런 걸 이제 그 아들은 뭐 아버지가 해놨으니까 또 아버지가 또 나름대로 또 안목이 있는 분이니까 가가지고 아마 이제 그 이용해가지고 썼겠죠. 그러니까 연료실 기술이라는 책은 이긍익이 편찬한 것이고 그 앞에 과정 그 책이 편찬되기까지의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그런 그 일에는 아버지의 아마 그 숨은 공로가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쓴 건지,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썼다고 하기에는 워낙 분량이 대단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사마천의 사기를 이제
기전체라고 하는 체제를 가지고 사마천이 정리한 네. 거기서는 맞는데 그럼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어떤 자료는 누가 다 했겠냐? 그건 사마천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뭐 그 위 조상들까지 그런 엄청난 공적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쓴 거고 집대성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편찬한 거고. 편찬. 네. 그다음에 그 연료실 기술이라고 하는 기사 본말츠라고 하는 또 독특한 역사 그 서술 방식이 있거든요. 그 책을 쓰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편찬한 방식. 네. 그 사마천은 기전체고 이 사람은 이제 기사 본말체니까. 그럼 기사 본말을 유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수많은 또 선도적인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그 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어떤 건 아마 아버지가 적어놓은 걸 그대로 여기가 막 베껴 썼겠죠. 근데 이 연료실 기술이라고 하는 책의 어떤 편찬에서는 이긍이 이제 한 거고 그 앞에 수많은 어떤 그 정리는 그 아버지도 아마 지대한 공이 있을 거다. 데이터 정리나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혼자 할 수는 없었다. 그럼요. 그건 아버지가 해놓은 게 아마 엄청나게 났을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 아들도 해요. 왜냐면 자기 혼자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아들한테 네가 좀 봐가지고 중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또 아들이 정리한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병이 들고 힘드니까 또 아들이 또 그 대를 이어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긍이 집안이 많이 도움돼 가지고 이 연료실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 어디실까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씨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관에 대해서는. 본관은 모르시는군요. 제가 이렇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저는 뭐 제 본관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력한 대선 후보도 저의 그 본관이어서 그런 것만. 같은 윤 씨세요? 근데 이제 완전히 파가 다릅니다. 그 집안하고 완전히 저희는 파가 달라가지고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많이 찾아봤으나 연결될 고리가 없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탄식을 하면서 안타깝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이긍이 과연 연료실 기술을 썼나, 그리고 연료실 기술의 어떤 뭐랄까 서술의 배경, 요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보는, 그러니까 101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몰라요. 그래서 이제 윤 교수님한테 배우는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막 던지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연료실 기술의 실제 내용들은 조금 어떤 게 있느냐라는 부분은 요거 다음번으로 저희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